8월 16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중국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부동산 리스크, 이게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확장할 수 있을지, 또는 시장이 폭락에 나올 수 있을지, 코인 시장이 폭락에 나올 수 있을지, 이 과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활로가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 그룹 완다 채무 불이행 촉각. 커지는 중국발 경기 침체 우려, 디플레이션, 부동산 위기 이중고이다. 비구이 위한 채권 만기 연장, 중국 연쇄부도 차단 안간힘. 중국 부동산발 세계경제 위기, 끊임없이 미디어를 통해 최근에 보도가 되고 있죠. 위안화 약세와 원화의 약세가 연동이 되면서 현재 자산시장이 부진한 흐름, 불확실성 그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해 나가기 위해선 2008년도 금융위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코인 시장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쭉 한번 살펴보시죠. 머릿속으로 지도가 그려지실 겁니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세계 경제 금융 위기라고도 명명하고 있죠. 이 시스템을 이해한다면 통화 시스템 수명이 다했구나.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탄생 배경과 코인 시장이 미친듯이 메가 팽창하겠구나. 그러면서 지금의 부동산, 중국 시스템 리스크도 이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과 이 부분이 절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이 부분을 이해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투자은행이 파산이 되게 되죠. 이 이전에 베어 스탠스가 파산이 되게 됩니다. 전 세계적인 투자은행이었죠. 그러면서 이게 바로 전 세계로 확장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급등을 했었죠. 급등했다가 폭락이 나오니까, 기초자산이 폭락이 나오니까 이것과 연결된 이 파생들이 다 쓰러지게 되면서 전 세계 메이저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사모펀드가 다 박살이 나게 되면서 사실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결국 이게 도미노처럼 연결되면서 완전히 박살난 거죠. 자, 조금 더 현미경처럼 언급을 드릴게요. 2008년도 이전에 미국의 금리를 6년, 7년 계속해서 올리기 시작해서 이미 고금리였어요. 이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 고금리로 가기 전에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너도 나도 막 집을 사는 겁니다. 영화 빅쇼트에 보게 되면 막 스트립쇼에 나왔던 분이 집을 몇 채씩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걸 미국의 최대 상업은행 중에 하나인 시티은행이 보고 있던 거죠. 이거 보고 돈이 되겠는 거야. 그래서 모기지 채권을 미친 듯이 사들여. 돈이 되니까. 그래서 사들여가지고 이거를 MBS라고 하는 주택담보부 저당증권 파생상품입니다. 이걸 잘게 썰은 거죠. 모기지 채권을 잘게 썰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골드만삭스, 그리고 메릴린치,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 그리고 베어스탠스, 얘네들에게 다 팝니다. 돈이 되니까. 또 얘네가 이거를, 또 머리도 좋아. 골드만, 메릴린치, 리만, 베어스탠스는 이걸 다시 한번, MBS를 다시 한번, 이 MBS를 다시 한번 CDO, 부채담보부 증권이라고 하는 파생상품을 만듭니다. 여기에 또 사실 CLO가 더해지게 돼요. 어쨌든 이 파생상품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메이저 투자은행들, 헤지펀드, 전 세계, 미국에서 확장되는 거죠. 바로 얘네들한테서 전 세계 메이저 은행들과 투자은행들과 사모펀드, 헤지펀드에게 막 판매가 됩니다. 이게 아직도 얼마가 판매됐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게 되죠. 그죠? 고금리로 해서 미국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니까 이게 도미노처럼 다 박살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 연준이 뭘 했나요? 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내리게 되죠. 0%. 그리고 미국 국채와 지금 말씀드렸던 MBS라고 하는 주택담보부 저당증권을 달러를 찍어서 사들입니다. 이미 달러를 파생상품을 사들인 거예요. 미 국채까지는 안전할 수 있겠지요. 근데 달러를 찍어서 새로 발행을 해서 MBS, 파생상품을 사들였습니다. 이때 달러는 이미 수명이 끝이 난 겁니다. 제로금리와 이 미국채와 MBS를 무려 3차례에 가깝게 4조 2천억 달러까지 발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들은 이미, 제 의도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보다 이게 다 설계된 각본이다. 저는 그리 보고 있어요.
그 판때기 위에 이미 예전부터 설계자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머리에 들어가서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바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탄생하게 되죠. 시중에는 뭐라고 얘기 들었죠? 탈중앙화다. 아, 이제 월가를 못 믿겠다. 탈중앙화야. 그렇게 하면서 2012년도에 리플랩스가 탄생하게 되죠. 물론 그 전부터 에너지는 라이언 퍼거에 의해서 축적되다가 2012년에 다 개발자와 함께 크리스 라슨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 뒤에 쩐주들은 따로 있겠지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시스템이 왔다. 자, 머리로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핵심은 뭐죠? 고금리였습니다. 고금리가 오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퍼지게 되죠. 부동산 가격이 퍼지면 뭐죠? 연쇄적으로 연결되었던 다시 한번 CDO, CLO 요게 파산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MBS가 박살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주택담보부 채권이 박살나게 됩니다. 그쵸? 여기에 엮여져 있던 세계적인 투자은행들, 미국 내 투자은행들, 해치펀드들 얘네들이 다 박살이 나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은 완전히 초점 박살이 났습니다. 핵심은 고금리로 인한 뭐죠? 천문학적인 신용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파생 상품이었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 지금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2008년엔 CDO가 주범, 부채담보부 증권, 파생 상품입니다. 유동화 전문에서는 은행의 시스템 위기를 심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됐다. CDO가 주범, 자 그러면서 2008년만 세계 금융위기 촉발, CLO 발행 폭주하였다. 대출채권 담보부 증권. 감이 오시죠? 핵심은 뭐였다? 부동산. 이걸 기초자산으로 한 모기지 채권. 모기지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MBS. MBS를 기초자산으로 한 CDO와 CLO.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거기 엮여져 있던 금융기관들. 바로 금권들이 다 박살이 나게 되면서 결국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됐다. 이 설계자는 저는 그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판때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미국 부실기업 대출금융의 CLO 투자 주춤, 국내 투자들도 촉각이다. 자, 미 연준 볼게요. 여기서 연준은 팬데믹 초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미국 국채, MBS, 주택 유동화 증권 등을 수조 달러로 규모로 사들였지만 지난해 5월 이후 정책을 풀었다. 양적 축소이다. MBS를 매입하고 있죠? MBS는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만기 20년 또는 30년짜리 장기 대출을 해준 주택 저당 채권을 모기지 채권을 대상 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증권으로 자산담보부 증권 ABS의 일종이다. ABS 자산담보부 증권의 일종이다. 파생 상품이라는 거죠.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연준이 미국 중앙은행이 이 파생 상품 유동화 증권을 달러로 찍어서 사들였다. 이미 달러 종이는 수명이 끝났다. 그로 인해 브릭스에 대한 확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급속도로 치달았고 연준은 금리를 이때다 싶어서 미친 듯이 끌어올렸고 실물 자산은 박살이 나게 됐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금리를 끌어올렸죠. 일본을 제외하고. 일본은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린 겁니다. 올리면 끝나는 거예요. 걔네들은요. 전 세계 금융시장이 다 휘청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로 인해 러시아에서 확장된 드디어 러시아는 무역결제의 위안화와 루브라 그리고 현재 CBDC까지 확장하는 그 스위프트 2.0 망에 바로 이 핵심이 있는 겁니다. 다 스토리 라인대로 해서 로드맵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감이 오시죠? 큰 판때기, 지도를 그려낼 수 있어야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있다. 뭐 아무나 그리는 건 아니겠지요? 그지요? 자, MBS 조금만 더 볼게요. 얼마나 위험한 상품인지 귀에 꽂히실 겁니다. 이 MBS를 미국 연준은 달러를 발행해서 매입하였다. 달러는 끝이 나기로 이미 2008년도 그 이전부터 사실 설계가 되어 있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은행, 보험회사 등의 할부 금융사 등의 금융회사는 주택을 담보로 길게는 20년에서 30년의 자금을 대출해 준 뒤 이를 담보권을 기초로 주택 저당 채권을 보유하게 된다. 대한민국에서도 집을 사면 20년, 30년 자 우리가 만기 대출을 받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자, 우리는 채무자라고 하죠. 그 채권을 담보로 금융회사들은 주택 저당 채권을 유동화 중개회사 SPC에 팔고 유동화 중개회사는 이를 담보해서 MBS라고 하는 파생 상품을 발행하게 되어서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게 MBS가 판매되고 현금화됨으로써 금융회사에 그 돈을 지급한다. 자, 그러고 나서 이 MBS는 뭐였죠? 아까 전에 한 번 더 파생이 되게 되죠? CDO, CLO로 확장하게 된다. 여기서 신용 창조가 얼마나 더 곱하기 몇 배가 더 파생이 될까요? 주택담보부 저당 채권에서 MBS로 파생이 막 미친듯이 확장을 하죠? 여기서 다시 한번 확장을 미친듯이 했다. 이거는 전 세계로 퍼졌다. 이게 바로 2008년도의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자, 지금 보신 화면은 제가 벌써 세 번째 보여드리는데요. 미국 중앙은행, 미국 연준의 페드의 밸런스 시트입니다. 대차 대조표. 이게 바로 뭐다? 이 대차 대조표 그림이 뭐다? 바로 미국 국채와 MBS 보유량입니다. MBS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이 달러를 발행해서 이걸 보유하고 있다. 자산으로. 파생 상품으로. 금융기관을 되살려내기 위해서. 거기 죽어있던 신박동을 살려내기 위해서 마약을 투여했다. 그리고 새로운 판때기는 이미 확장해 나가고 있다. 100% 가상자산의 시대. 새로운 통화 시스템의 시대. CBDC의 세상은 100% 온다. CBDC의 세상이 온다는 건 XRP의 세상이 도래함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밸런스 시트가 2008년도 이전에는 조금밖에 없었어. 이렇게 조금밖에. 근데 2008년도 이후에 세 차례의 양자관에 이어서 엄청나게 늘어나죠. 4조 2천억 달러. 그리고 줄였다가 1조 달러도 못 줄이고 코로나 팬데믹 때 다시 한번 폭증. 그 다음에 요만큼 줄인 겁니다. 다시 늘어나겠지요. 그쵸? 결국 수명은 다해간다. 우리가 코인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2008년도의 그림을 이해하면 통화 시스템이 보입니다. 아, 이래서 만들었구나. 감이 오시죠? 머리에 꽂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중국 부동산으로 가보시죠. 8월 들어서 2022년 중국 부동산 업계 1위인 비구이 위안. 얘네가 외화 채권 이자를 못 내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때 중국 부동산 업계에 3위까지 했던 완다그룹이 부도가 났고 25위 업체인 원양그룹이 부도설에 휩싸이면서 중국 증시가 급락했다. 서방 언론에서는 중국 부동산발 경제 위기설이 넘쳐나고 있다. 2021년 헝다 부동산 부도가 나면서 그때의 악몽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부동산발 경제 위기가 날 가능성은 낮다. 서방은 중국의 부동산업이 GDP의 30%를 넘어선다고 하지만 이는 과장이고 2020년 이후 평균 13%, 최고치가 15% 선이다. 2021년 헝다 부동산이 부도가 나면서 중국 부동산발 경제 위기설이 난무했지만 별일이 없었던 것은 중국 100대 부동산 업체 매출 중에서 1위였던 헝다의 매출 비중은 6.1%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2023년 8월 들어 부도살이 난 벽개원의 시장 점유율은 5.4%이다. 완다그룹이 0.3%, 원양그룹이 0.9%로 세계회사 전체의 시장 점유율은 6.6%에 그친다. 중국 9위 정도의 중농신탁이 일부 펀드 지급불능 사태가 벌어지자 서방 언론에서 부동산 여파가 신탁까지 던졌다고 난리였지만 2022년 중농신탁의 부동산 분야 투자 규모는 전체 운영자금의 10.7%에 그치고 있고 신탁업 전체를 보더라도 부동산 투자 비중은 8.1% 선에서 불과하다. 또 하나가 비구이 위한 채권 만기 연장, 중국 정부 연쇄부도 차단 안 가능. 2021년 헝다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내놓은 규제 정책을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 당시 정부는 선수급을 제외한 자산 부채 비율 70% 이상, 순부채 비율 100% 이하, 현금 단기 부채 비율 100% 이상 등의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당국이 부채 비율 완화를 통해 은행 대출 지원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중국 전문가는 은행 대출 규제를 풀어주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우량회사는 디폴트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여기 핵심을 하나 언급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시 헝다그룹 있잖아요. 이 헝다그룹 예전에 이슈가 나왔을 때 시장이 엄청 흔들거렸죠. 그리고 공포감, 불안감이 굉장히 급증했었습니다. 당시 헝다그룹의 부채를 보면 약 3천억 달러였었어요. 총 그룹의 부채가 3천억 달러. 엄청났었죠? 근데 이 중에 달러 표시 채권이 당시 192억 달러였습니다. 3천억 달러 중에서 192억 달러. 즉, 해외에서 전체 투자된 그 부채 비중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만 브라더스 사태,
세계적인 금융 리스크, 시스템 리스크로 가기에는 확장성이 낮은 것이다. 이리 판단을 해서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랑은 좀 다르다는 거죠. 중국 부동산 리스크, 그림자 금융 또한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요 이슈를 정확하게 짚어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제가 항상 언급드렸던 시장이 리바이벌 되고 있죠. 현재 시장이 리바이벌 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중반부쯤일 것 같아요. 요 기준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뒤로 밀릴 수도 있고 앞으로 조금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를 누가 더 정확하게 예측하겠습니까? 그들이 정하는 것일 텐데요. 그지요? 이 핵심은 뭐죠? 고금리입니다. 고금리. 2008년도 때도 고금리였죠? 그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고 이는 전 세계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문학적인 고금리.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반으로 해서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2020년 전에 2008년도부터 2020년도에는 디플레이션 시대였었어요. 미국이 뭔 짓을 해도 물가 상승률 3%로 맞추기가 너무나 힘들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0.25%밖에 못 올렸다. 일명 베이비 스텝. 지금은 베이비를 넘어서 빅 스텝을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죠. 그것도 몇 번씩이나 1년 만에 5%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팬데믹을 명분으로 해서 실물 경제는 박살이 났고 아직 금리 인상이 중단됐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았죠. 다만 시장은 먼저 달렸습니다. 그리고 중단 기간에 자산 시장이 급등에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그들의 전략이 아구가 들어맞습니다. 지금 끌어올렸던 것, 증시를 끌어올렸던 것, 코인 시장을 끌어올렸던 건 개인들이 아니다. 쩐주들이었다. 이들이 탈출해 나가기 위해선 또 다시 한번 개인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죠? 이 이슈 또한 또 맞물려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코로나가 공식 해제가 됐죠? 경기가 리바이벌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시 돌리고 있죠. 붕괴되었던, 봉쇄되었던 글로벌 공급망이 해제가 되고 다시 한번 실물 경제를 리바이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미디어를 통해 안 좋은 이슈를 계속 많이 던져대죠. 좋은 이슈와 함께. 그럼 개인은 머릿속이 쥐가 납니다. 헷갈린다는 거죠. 자금을 쏠 수가 없어. 판단을 못 하거든. 그리고 니들은 들어오지 마. 그들은 계속 모아가죠. 개인이 들어올 때는 언제다? 미친 듯이 호재가 긍정적인 소식을 던져대죠. 와 하고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황제주 그리고 에코프로는 박살났습니다. 전기차는 다 박살이 나게 됐죠.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였다. 그 포모가 발생됐을 때 또다시 미친듯이 개인들이 달려들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스템 리스크 또다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겠죠. 제가 언급드렸던 연장선 이 그림에서 보신다면 판때기가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페이팔 XRP, PYUSD 환전기능 지원 소문 사실 무근이다. 이번 주 트위터를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페이팔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 PYUSD와 XRP의 환전을 지원한다는 소문이 확산됐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이며 사실 무근이라고 보도하였다. XRP 커뮤니티 구성원 잭 더 리퍼, 제가 상당히 많이 언급하는 분이죠. 트위터를 통해 페이팔이 이용 약관에 암호화폐 허브를 추가하며 PYUSD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간 환전을 지원한다. XRP도 지원 암호화폐 중 하나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페이팔의 공식 웹사이트상의 지원 암호화폐 목록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만 올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커뮤니티 구성원들도 XRP와 PYUSD 간의 환전을 지원한다는 페이팔의 공식 발표를 찾을 수 없다. 소문의 불분명한 출처를 지적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 페이팔 PYUSD 얘는 범용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USDC, USDT 범용 스테이블 코인이죠. 소매형에서 유동성 공급에 상당히 많이 공급되고 있는 전세계 1위 USDT가 1위, USDC가 2위이죠. 미국과 중국을 양분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지만 JPM 이쪽에 가까울지 이쪽에 가까울지 조금 이쪽에 가까울 거라 봤지만 이쪽에 범용 쪽으로 간다는 실제 소매용으로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PYUSD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 그렇지만 제가 언급을 드렸죠. XRP와는 경쟁하지 않는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실제 결제망에서 소매용으로 쓰일 확률이 무척 높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세상이 계속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더불어 XRP는 경쟁하는 업체가 없다. 경쟁하는 코인도 없다. 거액결제용 도매용 CBDC를 운반하는 건 XRP 하나이다. 그리고 결국 이 시스템은 계속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끊임없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리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XRP와 PYUSD도 환전 기능이 추가적으로 추후에 지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상당히 자주 보여드렸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 실시간 결제망은 하나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게 스위프트 2.0망. 여기 바로 CBDC와 스테이블 코인과 각종 토큰과 각종 페이망과 함께 연결되는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자율주행 플랫폼, 이미 여기에 디디 추싱과 그리고 우버 다 연결됐었죠? 여기 우버와 디디 추싱 여기 딱 하고 포함되어 있죠? 알리페이 그리고 위챗페이 다 연결되죠? 구글페이, 애플페이가 다 연결됩니다. 인도의 페이티엠, 한국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다 연결되게 되겠죠? 그쵸? 일본의 라인페이, 그리고 전세계 중국의 유니온페이, 미국의 비자, 마스터, 전세계 결제망은 사실 다 하나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존도 당연히 연결이 되겠지요. 그럼 뭐죠? 전세계 스위프트 2.0 결제망,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홀세일, 그리고 소매망, 다 한망, 외부망, 내부망, 또한 구분이 필요하겠죠. 실시간 결제망, 인터넷이 뭐죠? 월드와이드 웹,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 인터넷의 창시자 팀 버너스리, 거기에 필적할 만한 앤드리슨 호르위츠의 마크 앤드리슨, 그들이 언급하고 있죠. 이 혈관을 따라서 CBDC, NFT, 각종 코인들과 토큰들이 이동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자, 그리고 법안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과 CBDC에 대한 구분이 또한 필요할 것 같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작동해야겠지요. 거기에 대한 규격이 필요합니다. 도매용 CBDC에 대한 규격이 필요합니다. 이제 법안으로 그들이 만들어내겠지요. 우리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 됩니다. 중요한 건 공존하는 인프라와 함께 이 망이 깔려나간다. 이걸 바로 스위프트 2.0이라고 합니다. 작은 혈관들은 이미 미친 듯이 여기 곱하기 100배 이상 확장해 있다. 11년간 리플이 끊임없이 확장을 해왔다. 그 가치가 무한히 팽창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기가 도래하면 스위프트 2.0의 시기는 100%, 99가 아니라 100% 도래합니다. 그 시기가 돌아오면 과연 XRP를 기준점으로 한 전 세계 가상자산의 가격은, 가치는 어디에 도달했을까요? 시장이 1000배 이상 성장하는데.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제 찐 구독자님의 질문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산의 토큰화가 된다 함은 상대적인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만일 리플이 지금 시장 가격이 1달러라고 가정했을 때 내 차의 가치는 1만 달러. 구매하려면 리플 1만 가격이 필요한 건가요? 이건 아니고요. 만일 시장가가 1리플당 1만 불을 지불해야 될 때 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걸까요? 여기에 좀 가깝겠지요. 근데 차 가격도 인플레이션, 가치가,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실질 돈의 가치, 즉 종이화폐 또는 돈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디플레이션은 뭐죠? 돈 가치가 올라가면서 물건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앞으로 맞이해야 될 세상은 인플레이션의 시대예요. 지금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겁니다. 꺾이는 과정에서 증시와 코인 시장과 실물 경제를 리바이벌 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발 그것도 악어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겠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기준 대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XRP 가격이 현재 830원. 1달러도 안 됐잖아요. 1달러, 10달러, 50달러까지 가면 XRP 가치가 많이 뛰었겠죠. 원화 가치 기준으로도 차 가격은 그렇게 많이 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가상자산의 가격이 가상자산의 전체 시가총액, 총 시장의 총량이 훨씬 커지겠죠. 그리고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보다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천문학적으로 빠르겠죠. 쉽게 정리를 하면 머릿속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지금 자산시장은 주식, 부동산, 채권, 이거를 자산시장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죠. 주식과 부동산, 양대 시장이죠. 여기에 채권 시장. 이 시장에 또 여기 원자재도 있어요. 사실 또 이것도 환시장도 있긴 한데 이걸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시장도 있죠. 이게 가장 큽니다. 1200조 달러.
자, 이거를 전체를 다 블록체인 원장, 분산 원장을 가지고 나서 다시 재발행해야 돼요. 이게 지금 제가 언급드렸던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커지기 위해선 가상자산이 커져야 됩니다.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여기다가 유동성을 주입하겠지요. 물론 여기에 대한 또 법안도 나오겠지요. 그쵸? 그래서 전 세계 이 1조 달러밖에 되지 않는 이 가상자산이, 물론 가상자산이면서 또한 결제도 할 수 있는 독특한 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자산이 커지게 되면서 그 문명의 중심에 있는 XRP의 가치도 미친 듯이 커지지 않을까, 그 대장이 있지 않을까. 물론 나머지 섹터별 펀더멘탈이 튼튼한 코인애들도 같이 시가총액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정리를 하면 머릿속이 좀 들어오시죠? 그래서 제가 이 시장, 문명의 거대 패러다임의 전환기 입구에 서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를 이해하셨죠? 그리고 통화 시스템이 끝나간다는 걸 이해하셨죠? 달러를 찍어서 MBS, 파생상품을 매입하고 있다.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일본 중앙은행도 주식과 회사 채화 이런 거를 매입한 지가 아주 오래됐죠. 게임 끝났어요. 종이 앞에는요. 이미. 그리고 0과 1에다가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앞으로 0001, 0101, 0001, 1100 이걸 가지고 물건을 사게 되는 이 세상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데이터를 가지고 물질을 사게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간 가치가 이동하는, 실시간 수천회로 이동하는 전 세계의 결제망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귀에 꽂히시는 답안지를 좀 드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